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하루 전 발표를 뒤집은 건데요.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어리둥절합니다. 이정식 장관이 밝힌 노동개혁의 방향과 걸림돌, 금요경제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 오셨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정부 공공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동개혁의 첫 발을 어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일단 밝혔는데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입장이 아니다 하고 해서 지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우선 박원석 의원님, 어제 발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부인이라 그럴까요? 이 과정만 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어제 노동부가 보도 자료를 낸 것도 아니고 예. 대변인이 개략적인 그 로드맵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장관이 직접 기자 브리핑을 열어가지고 사실상 정책 방향까지 발표를 하고 물론 이제 단서가 있었습니다. 예. 그 미래 연구회인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향후 한 4개월간 예. 민간도 참여하는 그런 일종의 TF죠. 거기서 노사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 네. 라고 그 단서를 달긴 했으나 정책 방향을 어쨌든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대통령 출근길에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네. 아직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사전에 장관이 대통령실하고 조율이 좀 부족했던가 아니면 장관이 조금 더 오버해서 그냥 로드맵 정도만 제시하면 되는 거를 이게 이제 정책 컨셉까지 설명을 해버린 거든가 둘 중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이 정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이제 아마추어적인 네. 제가 보기에는 혼선이고 바로 얼마 전에 다른 이슈이긴 합니다만 예. 또 경찰청의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지금 많이 되고 대통령 있죠. 말씀으로 국기문란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손발이 좀 안 맞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네. 근데 저런 게 이제 계속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국정 난맥상 네. 이런 비판이 저는 등장을 할 거라고 보고 네. 지금 그 지지율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이제 이 크로스를 이루긴 이뤘는데 골든 크로스가 아니고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여론조사의 응답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네. 물론 이것도 이제 일시적인 현상일 수는 있겠으나 취임 초기에 이례적으로 낮은 지지율로 출발을 했는데 그것마저 떨어진다면 여기에 이제 한두 가지 어떤 악재 이런 게 겹치면 급격한 레임덕이 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각별한 어떤 위기의식 같은 걸 좀 느껴야 될 때가 아닐까. 네. 근데 지금 여당을 보면 이 와중에 또 여당 내부에 이 권력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집권 여당 내부에. 예, 네. 하여튼 이중삼중으로 뭔가 좀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이 노동개혁의 이게 첫발 떼자마자 약간의 혼선에 관련된 거를 우리 박원석 의원이 설명해 주셨는데 윤종석 의원님 어제 발표에도 사실 노동부 장관이 정부안으로 공식 확정된 최종안이라는 설명은 없었고 네, 민관 연구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확정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안이 아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을 얘기한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참 받아들이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맥으로만 보면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에 동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질 않고요. 그러니까 노동부도 하나의 부처로서 정책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또 인수위 때부터 가져온 그 원칙도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초안을 만들어서 어제 발표문에도 보면 민간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최종안을 도출하겠다는 말이 있었고 예. 대통령은 이제 어제 발표된 게 마치 정부의 대통령의 결재까지 받은 공식 입장인 것처럼 보이는 거를 경계하는 말씀이지 제가 볼 때는 어제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이건 내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확대 해석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서로 다른 게 아니다. 그러면 어제 발표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개혁의 방향, 주 52시간 적용 문제 우선 어떻게 하겠다는 그분의 구상입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당 법정 노동 시간이 40시간 아닙니까? 예. 거기에 연장 근로 이제 12시간
포함해서 주당 최대 52시간을 예. 할 수 있도록 이 법제화돼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월 단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노동 시간에 관한 규제를. 그렇게 되면 어떤 주는 40시간에다가 네. 그 12시간씩 4주면 48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88시간도 일할 수 있는 주가 있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주는 네. 또 그보다 이제 줄어들겠죠. 적게 일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탄력적으로 이걸 조정하겠다는 건데 우려되는 대목은 예. 이게 이제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장시간 노동을 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뭐 산재라든가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노동 시간을 그동안에 단축해 온 건데 네. 그런 문제들을 다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노동계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이게 과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선진화라는 맥락에서 이 노동 시간이나 혹은 노동 체제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이게 바람직한 건가 오히려 과거로 역행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또 선진화가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데 사실 주 50시간제의 지금 운영은 너무 경직적이어서 시대 변화를 또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업계의 아주 호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다른 주요 국가의 이 근로 시간 규제를 봐도요. 예. 한국이 가장 후진적이에요. 그래요? 지금 저 선진국은 어떻게 예. 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훨씬 우리보다 더 유연하게 돼 있고 독일 같은 나라는 그 저기 네. 저축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초과 근무 저축 제도가 있어서 초과 근로한 시간을 네. 저금통에 지금 뭐 넣듯이 저축했다가 어제 발표에도 우리나라도 이제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예를 들자면 워킹맘이 네. 아기 배기 전에 미리 초과 시간을 저축해 놓고 아기 낳은 다음에 유치원이 근무 시간보다 2시간 빨리 끝나니까 네. 2시간 일찍 퇴근해서 그 초과 시간을 아기하고 같이 퇴근하는 데 쓰더라. 이런 얘기를 내가 어느 전문가가 쓴 책에서 네.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 4주간 208시간이 됐든 어쨌든 예. 한 달 단위로 하는 거는 노동자에게 난 이로운 거라고 봐요. 이게 오히려? 노동자를 착취하는 제도가 아니고 근로 총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제 정부 발표를 보면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고 그렇죠. 합의를 그다음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치도 마련하겠다. 예. 그렇다면 이거는 노동자에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마치 그 상급 노조에서는 무슨 노동자를 착취하고 뭐 52시간 제도를 무력화한다고 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장에 나가 보면요 근로자들하고 고용자가 항상 갈등형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의 일감이 늘어나면 나에게도 좋다는 인식이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예. 그럼 일감이 많을 때 좀 더 일하고 일 더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나중에 덜 나중에 하게 일을 해주겠다는 덜 거거든요.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윈윈이다. 그래서 근로 총량은 늘지 않고 오히려 기업은 생산성을 늘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근로자에게도 이득이 되는 거다. 네. 저는 이거를 왜 상급 노조에서 반대를 하는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인지 무슨 과로 사회로의 복주라든지 그렇죠. 이런 프레이밍을 하는 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동계는 아무래도 고질적인 그 장시간 근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나마 주 52시간제를 어렵게 도입했다. 그런데 이걸 무력화시키지 않냐 이런 반론이 있는데 노사가 오히려 환영한다는 또 그런 회사도 글쎄요. 많다는데. 그거는 실제 아마 실태 조사를 좀 해봐야 환영하는지 뭐 사측은 환영하겠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이른바 이제 노동의 질에 대해서 예. 워라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고 젊은 예. 세대일수록 그런데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녁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일감이 몰리는 그런 주 있어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그런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우리도 이제 주 52시간 규제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사용자 필요성에 의한 탄력 근로제가 있고 탄력 근로제. 아까 이제 뭐 근로시간 저축제도라 그랬는데 그와 유사한 선택 근로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단위 기간을 두고서 쟁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제도가 없는 건 아니고 예. 이게 이제 국제 비교를 통해서 보자면 가장 절대적인 그 지표는 노동 시간이에요. 연간 노동 시간. 지금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한 400시간, 연 한 50일 정도 더 일을 합니다. 연평균 근로 주 시간이 8시간으로 우리가 일 8시간으로 따졌을 때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들었고 이런 각종 뭐 경제 지표, 사회 지표에 있어서 네. 이제 OECD 평균치와의 비교는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인데 그런 OECD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고 또 산재 사망률이 OECD에서 1등입니다. 대한민국이. 뭐 중대재해법이 도입된 것도 그런 연유와 무관치 예. 않고 그걸 감안했을 때 또다시 이게 장시간 노동을 부를 수 있는 물론 노동 시간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지만 예.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는 막 죽도록 일해가지고 예. 이 성과를 내고 예. 또 쉴 때는 쉬고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는 그런 걸 원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노동자 평균적으로 그런 걸 원하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그건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높고 예. 오히려 이렇게 단기간의 노동 시간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재라든가 과로사라든가 이제 이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과로사 산재 위험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글쎄요. 노동계가 좀 걱정을 많이 한다는데 이게 결국 노사 관계를 이익 공동체로 볼 건가, 예. 착취하는 자와 착취 당하는 관계로 볼 건가의 문제인데요. 아니 우리 회사에 우리 식당에 손님이 많아지고 일감이 늘어나면 고용주만 좋아합니까? 근로자도 좋아해요. 예. 그럼 같이 일을 해야죠. 그래서 또 회사가 돈 벌면 나한테 생기는 게 있지 않겠어요? 지금 제도는 경직적이다 이겁니다. 일주일 단위로 인위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근로자를 위해서 3일에 한 번씩으로 끊어버리면 더 잘 되는 겁니까?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그러는데 저녁 값이 없는 삶이 돼버렸잖아요. 저녁 근로시간이 값을 못 단축되니까 버는 오히려 삶. 소득이 줄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근로자의 그 근로 집중도가 예. 사실 그 지표는 없지만 안 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 무슨 뭐 와이파이 틀어놓고 근무하질 않나. 네. 또 뭐 같은 현대차지만 미국 공장에 비해서 일인당 생산성 떨어지는 건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근로시간 줄이는 거 좋습니다. 다만 전제가 근로 집중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조치도 그럼 같이 이야기를 하든가. 그래야지 근로 총 시간이 많다. 그거는 저는 생산성하고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산성을 높이면 근로 총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생산성. 아니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게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 5일제 도입 이후에 예. 생산성이 줄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성이 오히려 올라갔고요. 지난 대선 때 이제 주사일제 도입 이런 공약이 나와가지고 뭐 외국의 주사일제 도입 추이나 사례나 이런 것도 심상정 네. 의원이 주장을 했죠? 네,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아마 4.5일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국내에도 그 도입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고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이 그동안에 이제 좀 연구 결과나 보면은 생산성은 오히려 올라간다. 때문에 노동 시간을 줄이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건 저는 편견이라고 보고요. 예. 당장 우리가 그 주 6일제에서 그 5.5일제에서 네. 주 5일제를 도입할 때 과연 생산성이 줄었냐? 줄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생산성이 줄었다는 것은 저는 다른 요인에 있는 거지. 아까 현대자동차 예를 드셨는데 예. 그게 노동 시간하고는 무관하고 만약 이렇게 노동 시간의 그 이 단위 규제 기간을 주가 아니라 월로 늘리면 그렇게 해서 어느 주에는 집중적으로 92시간까지 노동을 하게 하면 예. 근로자들 임금이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은 같은 거예요. 때문에 이게 노동자들 입장에서 뭐 좋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평균 급여보다 시급보다 150에서 200%를 더 주게 일단 되긴 되는데 일단 근로 시간을 근로자나 경영자의 선택을 해주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그걸 선택권을 돌려주자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는 그런 면에서 원하는 분도 있긴 할 것 많을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 우리 세상 뭐 만사가 그렇지만 선택이 주어지면 그만큼 이로운 겁니다. 상품권보다 현금이 좋은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선택이 넓으니까. 마찬가지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보면 내가 일감이 많을 때 오히려 시간당 임금 예. 더 받으면서 몰아서 하고 아예 월말에 가면 내 좀 한 며칠 쉬겠다. 예. 그런 자유를 허하자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근로자의 착취인지 모르겠고요. 예. 어차피 근로자나 노조는 당연히 일 덜 하고 더 받아가는 게 목표고요. 예. 사용자는 돈 안 주고 더 부려먹으면 좋은 거죠.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나라의 정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의 건전성, 고용 네. 창출, 소득 창출, 그리고 국민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뭐냐를 논의해야지 예. 그냥 일자리 가진 사람 덜 일하고 더 받아가게 해주겠다. 그게 과연 국익에 부합되는지는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연구개발직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이 노동력이 투입돼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그런 기간이 따로 있는데 예. 지금처럼 이게 평균적으로 규제를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네, 네. 저도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뭐냐면 예. 인력을 늘리는 겁니다. 고용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고용 인력을 근데 늘린다. 지금 고용은 적게 하고 예. 지금 있는 사람들의 고용돼 있는 사람들의 노동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이 문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바로 후진적인 노동 체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지금 아마 이 민주노총이라든지 뭐 한국노총도 마찬가지일 텐데 노동계에서 경계하는 건 네. 결국에는 다시 노동 시간을 늘리는 이제 그런 어떤 시발점으로 이게 작용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거든요. 예. 지금 탄력 근로제 그 단위 기간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지금 국회에서 이 국민의힘이나 또 경영계 쪽에서는 그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자라는 주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총노동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이런 문제가 애써 사실은 지금까지 노동 시간을 줄여온 그동안에 이제 역사가 있는 건데 이걸 다 송두리째 거꾸로 돌리게 되면 이건 노동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 예. 게다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뭐 일주일에 120시간을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당시에 후보였던 현 대통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런 우려를 갖는 거죠. 자, 이 주 52시간의 유연한 적용, 주 단위를 월 단위로 적용하는 문제가 상당히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동시에 어제 그 관련해서 연공급제, 호봉제를 좀 바꾸자. 나이만 차면 그대로 월급이 올라가는 걸 좀 바꾸자는 그런 방향도 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사실 해묵은 논쟁인데요. 예.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예. 지금 우리가 관행적으로 55세에서 60세를 은퇴 연령으로 하는 건 우리 국민 평균 수명이 65세 때 형성된 관행입니다. 지금 뭐 75세, 80세를 향해 가는데 예. 이건 너무 빠른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 또 청년 실업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예. 바로 업무급제로 직무급제. 해서 임금 예. 피크제로 가고 예. 정년을 늘려주되 얼마 전에 뭐 대법원 판례도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인 손해는 안 되지만 정년을 늘려주되 임금 조정을 하는 거는 합법적인 거로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청년 실업 문제와 함께 우리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 고령층 일자리 은퇴 연령 늦추는 거 예. 이게 같이 조화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어제도 발표 나왔지만 그 호봉제에서 호봉제. 직무급제로 직무급제. 전환되는 거는 예. 불가피하고 또 당연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직무급제로 전환 검토하는 부분은 이것도 이제 노사 간에 정말 협의가 필요한 건데 이것도 좀 쉽지 않은 걸까요? 쉽지 않겠죠. 워낙 지금 연공급에 익숙해 있기 예.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직종에 따라서는 과연 직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대목도 있고 결국에는 사측이 노동자들 길들이게 하는 관리하는 거 아니냐 그걸 통해서 말 잘 듣고 예. 순응하는 쪽은 올려주고 그렇지 않은 쪽은 뭐 그냥 정치시키고 이런 수단을 사용자 손에 하나 더 쥐어주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저항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예. 그래서 이건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법으로 하기보다는 네. 노사 자율 영역에 맡겨야 될 영역이 아닌가. 물론 큰 틀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어떤 연구라든지 또 직무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직무 분류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축적된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되지만 이거를 법으로 강제하는 건 제가 보기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예. 한 가지 좀 지적할 거는 예. 우리 임금 체계를 보면 대부분의 그 직장에서 직종과 무관하게 고정급보다 변동급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네. 각종 상여금 이런 네. 것들의 비중이 급여에서 굉장히 커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임금의 불안정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사용자한테 칼자루가 쥐어지는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고정급 비중을 늘리고 이 변동급 비중을 줄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임금 체계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변동급 비중이 너무 높다. 일차적으로 그거라도 개혁을 해야지. 예. 갑자기 직무급제 이거는 사실은 축적된 연구 결과도 없고 네. 직종별로 다 판이한데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호봉제 직무급제 전환도 간단치 않고요. 주 52시간제의 월 단위 유연 적용, 특히 주 52시간제의 월 단위 유연 적용은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됩니다. 이게 1953년 법 제정된 이후에 한 번도 손질이 안 된 거라는데 그러면 자, 이 민주당 국회의 벽을 넘어야 돼. 노동개혁 반발은 당연히 넘어서야 돼요. 국회의 어떻게 넘어설 수 있죠? 이건 민주당.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 차이를 앞으로 향후 이제 다음 총선 때까지 예. 여야 간에 계속 부각을 해가지고 예.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죠. 예. 예, 제가 볼 때는 결국 정책 대결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여당은 이것 때문에 우리 하고 싶은 거 못했다고 할 네. 거고 예. 민주당, 야당은 지금 다 그걸 가지고 막아냈다고 할 텐데 국민의 선택이죠. 어느 국민이 쪽이 옳은지. 어느 쪽이 네. 옳은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 다시 뭐 정비가 돼야 되겠죠. 예. 자, 어제 이정식 장관이 밝힌 이 노동개혁의 이번 골자, 이게 재계는 노동부에서 이 정도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문제는 어떤 생각입니까? 실제 재계가 원했던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사실 노동개혁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것뿐이 아니죠. 이것뿐 아니라 예. 이 쟁의 관련 이제 서로 그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라든가 또는 파업시 대체 근로 허용이라든가 대체 근로 허용. 예, 그렇죠. 그리고 사업장 점거 농성 같은 거 불법화한다든가 사업장 외국엔 다 안 되거든요. 점거 농성 금지 못하게 예, 뭐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요구해 왔는데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그 분위기가 예. 이렇게 강경 개혁이 아닌 것 같아요. 연성 개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노동 개혁은. 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고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신규 채용에 부담을 주는 고용 비용을 높이는 이 조치, 이 규제에 대한 그 어떤 개혁 방안이 없다는 건 좀 아쉬운 점으로 좀 남습니다. 네, 주 52시간제만 가지고도 논란과 갈등이 많은데 지금 경영계에서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도 안 들어가 있다. 사업장의 불법 점거도 금지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없다. 조금 아쉬워하는 그런 표정이던데. 이제 뭐 경영계의 주장이고요. 예. 어쨌든 대한민국의 현재 노동 체제는 이게 이제 87년 민주항쟁 이후에 또 당시에 이제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부터 지금 30 몇 년간을 이어온 일종의 역사적 산물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적 산물은 어쨌든 노사 간의 힘의 관계에 의해서, 때로는 타협에 의해서, 때로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앞으로의 노동 체제도 저는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뭐 정부가 그냥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불가능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렇다면 이제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비로소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개혁은 일종의 이제 사용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말 그대로 이제 이 노동 체제를 바꾸겠다라는 방향인 거죠. 예. 노동계에서는 절대 그걸 개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개악이라고 주장을 하기 노동계에서는 때문에 개악이라고 한다. 정말 이 정부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노동개혁을 하고 싶으면 노사 대타협,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되려면 실질적인 이 코퍼라티즘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참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저는 이 지금 역사적 산물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88년 민주화 이후에 이제 쭉 이어진 축적의 산물이 이래 지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의 노동시장의 어떤 성과를 국익 차원에서 보자 이겁니다. 일자리 창출 안 되고 있죠. 네. 노동시장 양극화돼 있죠. 비정규직 정규직 차이 커지고 있죠. 예. 또 불공정하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사용자 측면의 사용자를 위한 개혁이 아니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건전성과 근로대중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의미의 노동개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 역사의 산물로 강성노조에 이끌려서 여태까지 온 노동시장의 각종 제도가 네.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의 개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이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노동개혁은 지금 어제 발표한 노동개혁 방향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들어가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지금 혼선, 갈등, 저항이 좀 예상되네요. 네, 저희가 또 하나 이슈, 최저임금입니다. 근로시간만큼 첨예한 지금 갈등인데요. 박원수 의원님, 어제 경영계가 이제 안을 냈잖아요. 네. 경영계 뭐 동결을 요구한 거죠. 그러면 노동계 요구안하고 차이가 얼마나 지금 18.9%를 노동계는 지금 올리자는 거고요. 네. 경영계는 동결하자는 거니까 18.9% 차이가 있는 거죠. 18.9%. 그 노동계 쪽의 요구가 지금 경제 상황에 비추어서 과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노동계는 늘 이제 맥시멈 안을 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디 얼음짐작 잡아가지고 결국에 이제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이제 고물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유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근데 어쨌든 물가 인상이라는 거는 임금 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어떤 물가 인상 추이를 감안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영계의 동결 요구는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는 옛날부터 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 네. 최저임금을 예. 지금 현행 최저임금법은 이게 이제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예. 물론 그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동원이 됩니다. 예. 근데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어떤 고정된 기준값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정치적인 줄다리기에 의해서 늘 이게 법정 시한을 넘겨가지고 네. 이달 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요. 뭐 7월 말쯤 돼가지고 결정되거나 심지어는 8월 돼가지고 결정되거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진통과 또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 표준 생계비로 하든 네. 뭐에 대비해서 하든 이런 어떤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매번 이런 소모적인 논란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어쨌든 우리 경제는 예. 진퇴를 반복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임금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값을 설정해 놓으면 그에 연동해서 최저임금이 쭉 인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 기준치를 예. 노사 간 토론을 통해서 또 연구를 통해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좀 산정 방식을 좀 정확히 하자는 얘기인데 노동계가 요구한 18.9% 인상 그래서 1,890원 시급 1,890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무슨 과하다. 우리 경영계는 근데 뭐 글쎄요, 뭐 이론도 제가 못 올려준다는 입장 왜 그렇게까지 경영계를 뭐 할수 대변하는 없을까요? 건 아닌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우선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네. 이 최저임금에 의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데는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 소상공인 자영 사업자들인데 2년 동안 거의 쑥밭이 됐습니다. 이 업종이. 여기에 지금 그분들 어제도 뭐 시위 나왔더라고요. 폐업하라는 거냐. 이게 결코 무슨 뭐 과장된 시위 레토릭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현실이고요. 그게 한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시경제적으로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했느냐. 해외에서 들어오는 에너지하고 곡물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공급 측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올라가서 한 번 점프를 했는데 이게 임금과 물가를 주고받는 일종의 인플레 기대 심리화되면 아무런 공급 수요 요인 없이 그냥 저절로 올라가는 이유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예. 임금이 올라가면 그것이 생산비에 반영되고 그게 다시 물가에 반영되고 그게 다시 임금 상승 요구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외생적으로 곡물가나 에너지값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은 어차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에너지나 곡물의 절대량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 주체들이 서로 그걸 고통을 분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나는 손해 안 보겠다고 하면 그게 결국 뜨거운 감자 네. 돌리기가 된다 이겁니다. 예. 그게 인플레 기대 심리로 인플레가 영속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기업, 은행, 근로자, 소비자 모두 에너지나 곡물 이런 거를 조금씩 가격 상승을 부담을 받아들여야 돼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뭐 10,000원이 넘는 최저임금 네. 인상을 하면 그게 결국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결국 그분들의 실질 임금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개혁해서 예산개혁하고 기업은 생산성 올리고 가격 전가하지 말고 네. 은행은 그 대출 이자 낮춰주고 근로자는 임금 인상 요구 자제하고 소비자는 물건 아껴 쓰고 이게 고통 분담을 해서 물가를 잡는 그 묘방이다. 서로 그런,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점에서 첫 단추가 예.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것이 첫 단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가 너무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크면 타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노사는 동수로 참여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갖게 되는데 네. 늘 공익위원 안으로 정리가 됩니다. 공익위원들이 노동계나 경영계가 늘 협상하다가 한쪽이 퇴장을 해버려요. 예. 이거 도저히 못 받겠다. 그리고 늘 이 정도의 갭은 있었습니다. 노동계 요구안과 경영계 그래요? 요구안이. 경영계는 동결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경제가 호황일 때나 불황일 때나 호황일 때도. 논리가 늘 똑같았고 네. 노동계도 늘 그 한 뭐 15% 이상의 예. 이런 인상안을 들고 왔기 때문에 이게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네. 어떤 그 산정 기준값을 정하자. 그에 따라서 연동되도록 자동적으로. 저는 박원석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요. 네.
그 최저임금위원회의 대표성에 좀 문제가 있어요. 대표성에. 경총도 마찬가지 중견 대기업들이 대주주고요. 예. 여기도 노조도 좀 민노총, 한노총 전체 근로자의 10% 남짓 예. 기득권자들이거든요. 최저임금 올려서 제일 피해 보는 건 대기업도 아니고 대형 노조도 아니에요. 중소자영사업자들이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좀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분들은- 중소기업 중앙회가 들어오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이 공익위원 그 추천으로 예. 과거에 이제 청년유니온 같은 그런 노조들이 들어오고 했었습니다. 네, 여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도 크지만 이걸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운용 방식에도 일단 문제가 좀 많은 것으로 두 분의 의견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금요 경제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종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